혹시 이런 순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부탁을 받는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입에서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상대가 고맙다며 웃을 때 같이 웃어주긴 하는데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렇지 뭐. 이 나이에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깨면 뭐하나. 그래서 또 참, 사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싫은 소리를 해서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되고 괜히 내가 야박해 보일까 마음이 쓰이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 하나 잃는 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참고 배려했는데 관계가 더 편해지기는커녕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늘 양보하는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부탁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우리가 거절을 못해서가 아니라 거절할 때 꼭 미안해하는 말부터 꺼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인데 그 말 속에는 다음엔 해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불편해지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차갑게 선을 긋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나를 낮추지 않는 말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참아왔고 충분히 배려해왔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마음을 같이 지키는 말이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영상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왜 자꾸 그 정도는 괜찮잖아가 반복되는 걸까요? 동네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하나 대신 내달라거나 가족 모임에서 이것 좀 내가 맡아줄 수 있겠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큰일도 아니고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부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엔 더 익숙한 얼굴로 더 가벼운 표정으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일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몫처럼 굳어집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소규모 부탁 수용 실험에서는 처음에 아주 사소한 부탁을 들어준 사람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부탁이 이어질 확률이 약 6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부탁의 크기가 아니라 처음 응답의 태도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말로 부탁을 받아들인 경우 상대는 이를 거절이 아닌 긍정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말 속에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느낍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행동의 방향은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친절보다 허락받은 경계를 더 오래 기억한다. 이 말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계가 분명하면 오히려 관계는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도 이기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탁에 마음까지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내 자리는 지키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부드럽게 말했는데 왜 계속 부탁받을까요? 사람이 거절을 못할 때 문제는 대개 내용이 아니라 말투에 있습니다.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끝에 웃음을 붙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괜히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마음은 불편한데야, 네, 괜찮긴 한데요. 이렇게 말이 나갑니다. 말은 허락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은 허락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맥길드에서 진행된 말투 인식 실험에서는 같은 거절 문장이라도 말끝이 올라가는 경우 상대가 이를 완전한 거절로 받아들인 비율이 41% 낮아졌습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 화자의 경우 부드러운 억양이 더 강한 신호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아직 가능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그 사람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투가 그렇게 들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몸에 익힌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항상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말하는 태도에 더 설득된다. 거절의 말이 약해서가 아니라 태도가 너무 미안해 보일 때 상대는 그 틈을 잃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감정 보호가 핵심입니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내 감정까지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지만 단정한 말투는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말이 막혀 침묵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말보다 먼저 침묵이 찾아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났는데도 잠깐의 공백이 생기고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은 바빠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흔한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나 더 맡아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될 상황인데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피하고 그게요라는 말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순간을 결정 회피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의사결정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거절이 예상되는 선택 앞에서 평균 2~3초의 침묵을 더 길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침묵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이 침묵이 주는 신호는 생각보다 큽니다. 상대는 그 공백을 아직 마음이 열려 있다, 설득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을 덧붙입니다. 이번 한 번만.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늘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상대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침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침묵 앞에 둘 짧은 문장 하나입니다. 길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면 마음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장에서는 선 긋기가 핵심입니다. 차갑게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 대신 한 문장을 먼저 꺼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무게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거절 뒤에 올 반응을 너무 앞서 걱정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겪어본 상태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얼굴, 뒤에서 나를 어떻게 볼지, 관계가 어색해질 장면까지 혼자서 다 그려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거절보다 설명이 길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변명처럼 들릴 이유를 덧붙이게 됩니다. 이건 상대를 배려해서라기보다 비판받을 상황을 미리 피하려는 반응입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된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절 이후 상대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실제보다 약 2배 이상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사람일수록 과대 예측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만 상대는 오히려 이 사람은 늘 먼저 미안해하는구나 라고 배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관계의 위치를 서서히 낮추는 방식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판단보다 그 판단을 상상하는데 더 많은 고통을 쓴다. 실제 비판보다 머릿속에서 키운 두려움이 우리를 더 묶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서운해할 가능성은 내가 책임질 감정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말했는데도 불편해진다면 그건 관계의 문제이지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책임 분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은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감정까지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 앞에서 멈춥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 넘기면 다음엔 안 그럴게. 이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지금만 넘기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지금 거절하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회사 점심시간이나 동네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선택은 매번 사소한데 결과는 늘 같은 방향으로 쌓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반복된 선택에서 불편을 피하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약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단기적 편안함을 장기적 부담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는 부탁하면 된다고 학습하고 우리는 이번만 참자를 습관처럼 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의 총합이다. 한 번의 선택은 작지만 같은 선택이 반복되면 그게 곧 관계의 위치가 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이 괜찮을까가 아니라 이 선택이 계속 반복돼도 괜찮을까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다음 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놓아줌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대를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유난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안합니다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면서도 제가 요즘 좀 여유가 없어서요. 미안해요. 일을 못 맡겠다고 하면서도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내 사정 때문에 빠지겠다고 말하면서 괜히 설명을 덧붙이고 끝에는 꼭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영국 요크 대학교의 의사소통 연구에서는 거절 상황에서 사과를 먼저 한 경우 상대가 그 거절을 불완전한 거절로 인식할 확률이
52% 이상 높아졌습니다. 사과는 공감을 부르는 동시에 내가 잘못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도 미안해하네. 그러면 다음엔 더 말해볼 수 있겠네. 말은 거절인데 관계의 주도권은 여전히 상대 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몸에 익힌 말의 습관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늘 나를 낮추는 쪽으로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는 잘못에 쓰일 때 힘이 있다. 아무 잘못이 없을 때까지 사과를 꺼내면 그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의 사과와 내가 선택했을 때의 설명은 다릅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정은 사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해방감이 필요합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마음까지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를 내려놓는 순간 말은 훨씬 가벼워지고 관계도 숨 쉴 틈을 얻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싫어서가 아니라 표현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늘 참는 쪽, 양보하는 쪽의 말만 익숙해졌지 정중하게 선을 긋는 말은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순간이 오면 설명이 길어지거나 사과가 먼저 나오거나 아예 침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감정은 분명한데 말의 형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대인소통 연구에서는 거절 문장이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짧게 표현될 때 상대의 수용도가 약 6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설득이 아니라 명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변명도 없고 상대를 평가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정한데 감정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된 말은 혼란을 만들지 않는다. 짧고 분명한 말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내가 냉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동안 나를 너무 낮춰왔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이 장에서는 내 감정 보호가 핵심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짧고 단정한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먼저 드러난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밀어두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미안해하고 설명하고 참고 넘기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식은 관계를 지키기보다 나를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거절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자리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짧고 단정한 한 문장은 관계를 끊지 않고도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제는 모든 부탁의 마음까지 함께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은 차가운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질 때보다 제때 조절하지 못했을 때 더 아파집니다.
조금 일찍 선을 긋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향한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배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단정하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